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콕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 제 앞에 이게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지. 왜 앞에서 자꾸 인사하는데 웃어요. 아니 안 웃었습니다. 네. 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시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계속 봤는데 이거 네. 준비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제 얼굴 웃기다. 네. 내 얼굴 웃기다. 네. 웃긴 얼굴 그러니까 김민아입니다. 네. 인사할 때는 이렇게 막 오물오물하면서 웃을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웃기니까. 왜 제 얼굴을 계속 탓하는 거죠? 왜? 인사하세요. 그냥 인사. 있었는데. 네. 네, 아주 웃긴 얼굴 김민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침에 서로 보면서 이렇게 웃는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보니까. 행복하고 약간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약간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하죠. 서로 아무 일이 없이 보면서 웃고 있다 그냥 계속. 지금 구독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유 참.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행복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절대 행복해서는 안 되는 날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픔이 많은 날이기도 하고. 이게 참 개인적인 사연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걸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아침에 나올 때 그런 고민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이기도 한데요. 10년 전에 그날들도 많이 생각나고 우린 방송하니까요. 근데 그날도 생각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또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날인지 알아라고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참 고민에 빠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 무슨 날인지 알아인데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되는 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결혼기념일이야라고만 하는 것도 근데 또 약간 맞아요. 이상하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월호 참사 겪고 난 다음부터 결혼기념을 뭔가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그냥 나왔거든요. 아마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런 날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저녁 때 합니다. 좀 챙기시죠. 저녁 때 방송에 바쁘시겠지만 저녁 때 어떻게 좀 좋은 음식이라도.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울다가 웃었다가 계속 반복하고 이게 또 마침 오늘 비 오는 날이잖아요. 날도 그렇죠. 좀 그렇고. 방송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날은 이제 낮에는 이때는 새벽 방송만 하던 때였어요. 이때는 낮에는 뉴스를 봤는데 네. 낮에는 근데 막 전원 구조 속보 나오고 이래서 네. 낮에는 안심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실감을 못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다음 날 새벽에 해야 될 라디오 프로그램 PD님이 전화를 해서 근데 PD님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섭외를 아무것도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아침에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사고 참사 관련된 전문가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배 관련된 무슨 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날 저녁 뉴스부터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 그때 JTBC 뉴스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섭외를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 제가 담당했던 코너가 뉴스 브리핑인데 뉴스 브리핑을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뉴스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는데 새벽 4시부터. 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또 6시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렇죠. 새벽 6시부터.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새벽 6시부터 한 이제 6시 한 50분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한 40몇 분 동안 뉴스 브리핑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땐 그랬어요. 특보 체제로 다 돌아섰으니까. 그렇죠. 그 PD랑 작가를 막 울고만 있고 막 수습이 안 되고 그 상태를 거의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그렇죠.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걸 안녕하십니까라고 못 물어봤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돌이켜보면 근데 그때 뉴스 브리핑에서 모든 세월호 뉴스를 나오는 족족 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매일매일 거의 막 30분, 40분씩. 네. 그때 나왔던 얘기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떤 참사 원인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이 문제 아니었을까? 이런 데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때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다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 얘기들이. 맞아요. 그
그거보다 저는 아예 방송을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세월호 배가 침몰하는 거를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낮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몇 개월 뒤에 세월호 얘기를 너무 많이 방송하고 있다고 브리핑으로 전한다고 방송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아니, 무슨 그런 이유로. 그 전에는 블랙리스트에 찍혀서 시사를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KBS 라디오 전국 일주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시사가 있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시사가 아니니까 전국 뉴스 전하는 거니까 저를 써도 돼요. 그래서 억지로 쓴 거예요. 근데 라디오 전국 일주를 하고 있는 사이에 세월호 다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구조가 안 됐어요. 이런 소식이 속보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도 안 되는 방송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원래는 그걸 1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생방으로 특보를 전했어요. 그 다음부터 매일 특보 체제로 돌아섰는데요. 결국 그 코너에서도 잘렸어요. 세월호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또 다른 방송에서도 급하게 불러서 갔다가 세월호 얘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잘리기도 하고 시절도 그런 시절이었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그때 공영방송에서 하셨군요. 되게. 저는 그때 CBS 아침 라디오여가지고. 그래도 CBS는 무풍지대 중에 하나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사족이 좀 길었지만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신문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기사들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그날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는지 엄마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찍어놨는데요. 아마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월호 팽목 기억관에서 방문객들을 맞아 차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 팽목 기억관을 지켰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이 일정을 동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동행하면서 관련 기사를 쓴 걸 일면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한글보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한글보에서도 사면과 우면을 양쪽 면을 털어서 저렇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는 사실 뭐 언론 보도라든가 또 우리 각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략 가닥이 잡혔다고 보지만 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은 이거였어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열린 결말로 끝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유가족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모로 고통과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또 유가족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을 정말 막아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따로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본인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네. 나름의 작업을 또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저게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사실 네. 이 기획, 시리즈 기획에. 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가 이전에 이제 보도가 또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신문들이 또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이런 이제 기획들을 또 열심히 쓰고 있다. 다른 신문들도 있는데 좀 지면을 이렇게 특별하게 꾸민 것들을 저희가 좀 2개를 선택해서 보여드려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지나칠 수 없는 날이라 매일 이제 정치 관련되는 얘기만 쭉 하다가 오늘은 꼭 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재난통신 세월호 참사 직후에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재난통신망을 다 구축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태원 참사 때는 가동을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이태원 참사 말씀도 좀 언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다고 할 만큼 아주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엿새 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게 됐어요.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을 안 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런 게 공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 또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여의도 사람들,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사람들, 네. 그리고 참모들, 또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달라야 된다. 네. 특히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이 어떤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네. 정책을 바꾸세요. 노선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그걸 설득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뭐 정책, 뭐 노선 이런 거는 그대로 두시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을 향한 스타일을 바꿔주세요. 네. 그 스타일 바꾸는 게 뭐냐면 적어도 소통을 해주세요. 불통으로는 안 됩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것의 일환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기자회견 안 했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을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도 받고 그래서 총선에 참패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좀 솔직하게 밝혀주세요. 심판이하게 얘기합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어쨌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접했는데 어제 이 용산의 대답은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국무회의에는 기자도 안 들어가고 기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찍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안 바뀐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참패 직후에 56글자 입장문을 그것도 대독한 거 아니에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도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입장 발표 다시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가 좀 바뀌겠지 이랬는데 56글자 이게 뭐야라고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해서 일단 한 거고 맞아. 다음 주에 본편 나옵니다. 이거 예고편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사얘기 막 하마평 막 나오니까 이제 뭔가 준비하는구나. 네. 이제 내놓을 각오가 돼 있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동아일보 3면 한번 보십시오. 윤 대국민 담화 회견 없이 국무회의 통해 총선 참패 입장 표명. 이렇게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제목에 드러나 있는 거죠. 대국민 담화나 회견이 없다. 네. 거길로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맥락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할지 밝힌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기사 안에.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메시지 키워드는 민생 하나라고 했다. 그렇게 민생 하나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정말. 네, 민생이다. 그리고 하나라는 거 아니야? 민생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 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란, 이스라엘 군사 충돌로 인해 어려워진 국제 상황 등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밀 대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서야대 지형의 차기 국회 소통, 협력 확대 방침을 국무회의 발언에 포함할지는 15일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왜 고심해야 되는 거야 대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 결과를 돌아보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협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건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론이 안 난 거고 당초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 방식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56자 대독 입장문 논란에 이어 일방소통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를 나름대로 또 취재해가지고 전한 신문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민생 더 세심히 살필 것. 윤 대통령 오늘 총선 입장 밝힌다. 뭐 아주 드라이하게 제목은 뽑아놨는데요. 기사 내용 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열심히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건전재정 기조 및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의 틀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기존의 국정기조는 바꾸지 않겠다. 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대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3대 개혁 중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서민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민생 입법과 관련해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중앙일보의 추정인 것 같은데, 그죠? 동아일보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이제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히느냐. 이런 얘기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협력에 소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야당도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다수 의석 가졌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있는데 좀 협조해 줘. 나한테 와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 의석이라고 그거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좀 협조할 건 협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또 더 최악은 그거야.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못해서 힘들었다. 이 얘기 들어가면 거의 최악이에요. 최악. 누가 그 얘기 듣자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또 나와요. 대국민 담화 문제가. 한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라면서 총선을 돌아보니 대한민국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세심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의 디테일과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진짜 한숨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2,000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기존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선거 기간 중단했던 민생 토론회도 재개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 1년 내내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동안에 240개인가 뭐 쏟아냈다며요. 그거 다 하지도 못한다며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생 토론회는 뭐냐. 이 맥락이면 국민의 목소리를 나는 직접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더 웃긴 거 뭐냐면 민생 토론 때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무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이게 대통령들이 국회에서 문제가 안 풀리거나 국회에서 예를 들면 여당이 뭔가 뒷받침을 안 해주거나 여당이 소수여서 국회를 돌파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직접 소통하겠다. 그러면 국민 핑계를 뭔가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직접 듣겠다거나 국민을 직접 설득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들으라고. 그죠? 안 듣잖아. 자기 혼자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 건데 듣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은 5천만 국민 전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선별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조용히 있을 만한 있을 만한 사람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민생 토론했고 사실은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근데 김민하 평론가 역시 대단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답니다. 네. 국회하고 국회를 중시하고 국회하고 풀어보겠다라는 방향이 전혀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는 이 기사에서 슬픔의 대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슬퍼요. 이제는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패배 입장을 밝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슬픕니다. 이제는. 범야권에 190석이 넘는 의석을 내준 엄중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국민에겐 여전히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슬퍼합니다.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랄까 실망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국정기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일부 디테일한 부분들만 손보겠다. 민생 문제에 좀 더 섬세하게 집중하겠다. 이런 제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에는 3대 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등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통해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기 내 국정과제 달성이 요하다라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잠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임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게 언론적 수준에서 나올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제한적 수준일 거다라고 경향신문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요런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 뭐 전혀 반성하지 않겠다. 난 나대로 그냥 계속 국정 운영하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뭐 대통령 국내에 모두 발언 생중계 또 한다니까 이거 예전 같았으면 이거 전파 낭비란 소리 나올 법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 말만 하면 다 생중계하냐? 그것도 좀 희한한데 그것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게요. 대목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좀 이따 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국정기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는 뭐 크게 지금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 협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태도 전환 이 부분인데 그런데 주목한 신문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숫자 집착 말고 의사들은 현장에 즉각 복귀해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저렇게 눈에 확 띄게 올려놨던 것. 조선일보가 요즘에 뭐 TV조선 시청률도 뚝 떨어졌다고 하던데 총선 이후에 신문도 정치 얘기 많이 쓰면은 구독자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신문을 보는 구독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정국이 신문에다가 정치 얘기를 쓴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의 좋은 얘기를 하나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 쓰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땐 조선일보는 확실한 상업지야.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볼 때 정치 얘기를 지금 별로 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 안 보고 싶어. 이걸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그 중에서 딱 중요한 것만 우리가 다룰 거야. 뭐 요 정도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특이하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일면에다가 그것도 사이드 톱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 최고위를 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여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뿐 아니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서게 된 본래 이유인 공공,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논의하자라고 했고 특위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도 이 즉각 현장에 복귀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부 내에서는 민주당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제안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원래 제안한 협의체 얘기가 있고 거기에는 의정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의료계와 정부만 네. 참여하는 거니까 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살려볼 거니까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음.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선을 긋고 있다. 근데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나 정부의 대화 호소에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접촉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 가시 같은 내용인지 좀 이따 더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지.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윤 대통령을 앞세울 가능성이 보통의 조선일보 지면의 어떤 그 논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늘 윤 대통령이 밝힌다 이렇게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일면머리에다가. 왜냐하면 밝힐 거라는 걸 뭔가 획기적인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일면머리에다가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할 거라는 걸 올렸을 거예요. 근데 별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은 야당이 뭔가 좀 더 힘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일단 키를 야당이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걸
일면 뭐 사이드 톱으로 올려서 뭔가 비중 있게 다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면에서 또 관련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종합면을 한번 보시죠. 자, 조선일보 4면입니다. 민주당 최상병 특검 4달 처리, 여선 찬반 엇갈려.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주체가 되는 기사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5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제 의원들이 또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 116명과 낙선 인사들이 최상병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근데 여당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건 문제적이죠. 왜냐하면 반대해야죠. 여당은 이걸 반대해야죠. 그렇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 스탠스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씁니다. 육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 밝힌 거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역시 이미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종섭 전 대사의 출국 당시 급격한 민심 악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나 한지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자도 특검법을 공개 찬성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반면 윤상현 의원은 특검 운운하기에는 공수처나 경찰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일단 재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소 유보적이고 여지를 남기는 서술을 이 기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 민주당의 어떤 그 국정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뭐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는 카드여도 좋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간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조선일보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면에.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면에 있습니다. 사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부 따로따로 사설을 하나씩 썼어요.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고 특일.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협의체와 관련되는 문제를 사설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사설이 해병대원 사망 수사 문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이렇게 두 개의 사설을 위와 아래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코치를 하는 건가요? 사실 코치 저 내용 자체가 뭐 코치죠. 그냥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조선일보가 보기에 이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야당하고 해결해 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의 이 사설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고 특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요, 사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고 또 지난 2월에는 400에서 500명 직원이 적정이라고도 했는데 이 야당의 특위 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대학이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되고 그러면 5월 중순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되고 모집 요강은 한 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지금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코앞이고 5월에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다 자동 유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의대 유급 휴학생과 대폭 늘어난 신입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2,000명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의료뿐 아니라 의료 교육까지 파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지 않느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의료계가 뭔가 의견 정리도 돼야 되는데 4분의 1 아니냐. 그리고 의사단체들은
지금 총선에서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면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여야가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에요. 네. 그리고 의료계에 주는 메시지도 클 것이다. 이게 그래서 총선 후 가장 시급하고 협치가 필요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다. 의료 공백 해결을 여야가 첫 협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더러 화답하라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답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대통령과 여당이 화답을 해라. 이렇게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럼 그거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야. 근데 아까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나오면 조선일보는 막 이제 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안 듣고 무시하고 뭐 복장 터지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선거지니까 좀 우리 말 좀 듣나 이렇게 갈 텐데 과연 들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놨어요. 이것도 사실 맥락상으로는 그동안에 알고 계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몇 개가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특검과 관련해서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이 직권남용, 수사방해,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다. 그런데도 바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 사건을 또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건 기존의 뭐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총선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해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로 기소한 건 역시 지나쳤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기어이 출국시킨 것 또한 지나쳤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내부는 분열하고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그 전에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설명한다면 특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면 특검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오늘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민의 모두 발언 다 아마 근데 뭐 하기야 지난번에 뭐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뭐 입장 발표할 때 한 1시간 남짓 전까지 계속 수정한다고 하던데 지금도 수정하고 있으면 조선일보 사설 보고 막 수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더 심각해져? 근데 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거기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은 이건 다른 문제다. 뭐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뭐라도 설명을 하면 조선일보가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야, 이 정도 설명했으니 됐잖냐. 뭐 특검이냐. 그냥 수사에 맡겨놔라. 그리고 공수처 수사도 앞으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면 오히려 특검을 하고 싶어질 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설명 때문에 더더욱 저거 특검 사안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설명을 못 하는 건가? 아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반드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참 이제 윤 대통령이 설명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수사기관이든 특검에다 맡기지 못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해버리면 국정 동력이 확 빠지면 그동안에 검찰은 자기 손아귀 안에서 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슬슬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민심이 어디로 향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지 왜 몰라. 그렇죠. 알고 있고 네. 또 이대로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 종속된 상태로 정말 권력은 다 봐주기로 가고 예를 들면 국민들 보기에 야당은 때려잡는 검찰로
남는다라고 하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예를 다음 들면. 정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검찰 그냥 기소청으로 그냥 불려버릴 거야. 내가 볼 그렇죠. 때는. 그러면은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슬슬 이때쯤이면 슬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우리 공정했어요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 정도는 할 수도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게. 그렇게 해왔지. 네, 그래서 응.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이.라는 생각을 제가 의자에 그러면 앉아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통보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싶어졌을 것이다. 어.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도 다 떨고 있고 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어제부터 이제 의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속 지금 보도는 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저희가 뭐 누차 강조하면서 소개해드렸지만 그걸 보여준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저 아래 하단에 대통령실 민정부활 검토 사정기능 폐지 여부가 관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가 다만 사정기관 위에 군림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오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민정수석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기능 부활은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에 조직 쇄신까지 연동해 더 효율적인 민심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사를 쓰고 있고요.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상 민심 파악, 민정기능과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기강, 각종 법률 쟁점 검토, 이 법무기능인데요. 법률비서관이죠. 내부 감찰 및 사정기관 연락, 이 사정 등을 뒀는데 역대 정권 사례에 비춰 사정기능의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그때 작용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민정기능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동아일보에도 관련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민정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주고 국민 민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그걸 못하고 조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나 이렇게 엉터리로 대처하거나 이런 것도 사전에 그것들 민정이나 민정기능이 그걸 제대로 전달을 해줘서 조직이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민정기능이나 사정기능이 일부 부활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 부활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점들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우려했던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기능을 떼어내고 민정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동아일보가 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민정기능이 사정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사실 포착을 할 때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 반부패 기능을 따로 떼어내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기능하고 사정기능하고 분리하거나 사정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민정기능이 사정기능의 예비적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정기능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청와대에선 아침 보고 때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중요한 현안과 민심 동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주로 경제 이슈가 우선이 됐다 등등을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의 명분 중 하나로 꼽거든요.
이거 외에 예를 들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어떤 한계라든지 친인척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라든지 크게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러니까 민심 정치 기능,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의 부활, 그걸 법무부에다 갖다 줬으니까 세 번째로 친인척 관리,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등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두 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침에 중요 현안과 민심 동향을 보고할 수 있는 직책은 오로지 민정수석 뿐인가요?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다른 직책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비서실장 있잖아. 맨날 비서실장 얼굴 볼 텐데 뭐. 그렇죠. 하다못해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취합해가지고 그렇죠. 매일 보고 올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석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직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과거에 예를 들면 뭐 노태우 정부 이런 때 민정수석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민심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민심 청취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사정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땐 국정원도 뭐 기능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청취를 해서 정말 나름대로 직언을 하던 그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보다는 네. 우리가 계속 봤듯이 수사기관을 예를 들면 이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던데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우선시된 그런 형태잖아요. 오늘날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걸. 누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던데 누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던데 누가 호가호위를 하고 대통령 팔아가지고 그치. 누가 뭘 한다던데 이게 사실은 사정의 예비 단계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면 이게 사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사실은 그래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걸 부활시키는데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다고 하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이름을 달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법률수석, 법률수석으로 하자. 민심을 정치하기 위한 용도면 이름이 법률수석이어야 되나요?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민정수석이가 못 따라. 네, 근데 그게 대안이 법률수석인 게 뭐에 신경 쓰고 있는지가 여기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거 뭔가를 신경 쓰는 거니까 가칭 그러니까 법률수석인 거 아니에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사설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 수석 폐지하고 법률 수석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사정기관 읽어드릴게요, 그냥. 지금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수석실에는 과거 민정수석과 같은 사정기관 장악 기능은 없고 민정수석도 법률수석도 가칭일 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권 직후 이름만 민심 청취와 관련이 있을 뿐 실제 하는 일은 크게 달랐던 민정수석직을 폐지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두더니 이제 와서 공직기강 등과 합쳐 새 수석실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순순히 민심 청취 강화라고 믿어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 폐지하면서 민심 듣겠다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뒀더니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에 획할 발언해가지고 날아가더니 그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실 없애고 공직기관 등과 합쳐서 새 수석실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법률수석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위인설관이야 뭐야. 그립 강화용이죠. 그냥 봐도.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좀 더 노골적으로 써놨는데 사설에서 지금 읽어주신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사기관은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의 칼끝을 정권으로 돌릴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등을 흔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에는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률비서관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보다 고위직으로 사정 분야를 총괄하는 수석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긴 듯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도 장관 등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 데다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신설해 경찰까지 장악해놓고는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지경까지 온 모양이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렇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로도 부족해. 지금 막 불안해 죽겠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면한 곤란한 상황은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벌어졌다.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 장악을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인척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동아일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어? 독립성을 보장해라.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똑바로- 정론이죠. 이게 똑바른 얘기거든. 그렇죠. 네. 이런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이 보고가 될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거를 지금 법률수석이니 민정수석 부활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오늘 최상병 사건 이 문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정도의 저 정도 얘기면은 그래 특검이 아니라 이건 검찰에 수사를 맡겨도 되겠네 네. 라는 이해가 될까? 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죠. 근데 이거 계속 지켜보자 그랬다가 자꾸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네, 어디까지 그거 기대를 할지 알고선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죠. 지켜보죠. 뭐,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거나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상황이 못 된다라고 신문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일면 보시죠. 제일 팍 들어오게 일면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총선 참패 6일째 아노미 당정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근데 대통령은 전혀 아노미 아니야. 전혀 대통령 혼자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대통령 혼자 나라를 이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혼자만.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반성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동안 뭐 하마평 나와가지고 뭐 총리는 누가 하니 비서실장은 누가 하니 어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 누가 총리 하겠어요 지금 뭐 누가 하겠다고 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 털릴 것이고 그리고 뭐 누가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 때 정홍원 총리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1년 갔잖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맞아요. 갈 거라고 보고 당분간 국무총리는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한번 봅시다. 안 오미 지금. 당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제 사선이장 당선인 중진 당선인 회의 열었잖아요. 근데 동아일보도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당 쇄신 방안이나 패배 원인 분석에 대한 토론 없이 1시간 만에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회의 끝난 다음에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관련 소식을 또 하나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죠. 벌써 보여주고 계시네요. 저 아래. 제목이 좋아요. 네. 처절한 반성도, 위기수습 결의도 없이 여중진들 관련 비대위로 1시간 회의 끝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이건 뭐 총선 100선은 맞는다고 하는데 100서가 이제 왜 우리가 총선 참패를 했는지 그걸 이제 적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형 비대위도 아니고 관리형 비대위 형태로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반성도 없이 전당대회를 빨리 해가지고 누가 당권 잡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비대위를 길게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 비대위를 길게 가져가서 정말 근본적으로 반성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여론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뜨거우니까 이게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어제 중진회의에서는 별다른 반성이나 선거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다 그런 얘기들만 하더라. 이 기사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마지막에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쓱 맥락만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요. 이런 상황인데 3040 당선자들이 윤 대통령 불통 탈피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급할 때마다 외부 수혈에 의존한다. 당내 청년부터 키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보세요. 슬픈 황교안, 슬픈 한동훈 두 사람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네, 슬퍼하고 있는 내 말이 두 맞지? 사람. 뭐 이렇게 네. 얘기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당내에서 새로운 청년들이나 당내에서 뭔가 사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외부에서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급할 때는 이준석 대표 과거 사례처럼 청년 하나 앞세우고 난 다음에 너가 가가지고 막 한번 바람막이 해보고 막 해봐. 그리고 뒤에 중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러고 네, 끝나면 싸가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 수혈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안 키운다. 안 키우고 급할 때는 또 외부 수혈로 데려와가지고 때우고 이런 버리고. 방식으로는 안 된다. 땜질식으로 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사설은요. 지금 당권 싸움 할 때냐. 여당의 영원 먼저 바꿔라. 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지막 거를 전해드리려고 했냐면요. 맥락은 저 사설 제목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비대위로 갈 거냐 전당대회로 갈 거냐를 두고 이게 뭐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김대중 전 주필이 칼럼을 또 하나 쓰셨는데 아주 그 의미심장한 대목을 많이 담아놨어요. 김대중 칼럼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뭘 어떻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버리려고 했으나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주목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럼은 이 패배를 크게 했는데 네. 무슨 뜻일까? 윤 대통령 물러나라는 거냐 아니면 잘하라는 거냐. 내각제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퇴진했어야 됐다.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결단해야 될 수도 있다. 사실상 하라는 뜻의 칼럼을 썼잖아요. 총선 참패 당할 거면 그러면은 정신 차려서 지금이라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 세 가지 앞으로 어렵다. 세 가지 네. 측면에서 첫째 야당하고 협치가 잘 안 될 거다. 윤 대통령도 그다음에 야당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다. 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걸로 볼 때. 네. 세 번째 국제적 위상이 하락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다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볼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건 좀 심하다고 한다. 앞으로 윤 대통령 잘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칼럼인데 예.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자리가 왕처럼 대접받고 행사하는 위치라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자신이 왜 어떤 연유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어버렸다.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네. 이렇게 비판을 막 하고 있어요.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바닥에 왕자 그리지 마시고 왕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여기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심기일전을 주문하면서 했던 명언을 되살리고 싶다. 그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 지상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인들의 명언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마누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제 인터넷 댓글도 달리는데 네. 그거를 지금 여기다 갖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각오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잘해라 이런 뜻이네요. 슬픈 일입니다. 네. 윤성환 평론가님 결혼기념일인데 슬픈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거 드십시오 저녁 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곱씹게 되지?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김현수입니다. 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